시어머니가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며느리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걸로 한우 갈비찜에 돈베기 구이, 반찬 12가지 올려. 못하면 네 친정집에 쳐들어간다. 남편은 아내의 적금을 훔쳐 다른 여자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도박판에서 수천만 원을 날리고도 소파에 누워 코를 골았습니다. 10년간 맞고 빼앗기고 짓밟혀온 며느리는 그날 밤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10,000원을 쥔 손은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편의점 사장에게 유통기한 지난 폐기 음식을 전부 모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가 아끼는 최고급 도자기 그릇에 그 음식을 담아 화려한 생일상을 차려냈죠.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고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연 10,000원짜리 생일상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아파트 베란다 창틈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25평 아파트, 거실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어둑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강수진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 안쪽으로 스며든 찬물이 손끝을 저렸지만 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릇을 문질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진한 여자 향수 냄새가 현관을 타고 거실까지 번졌습니다. 사흘째 외박을 하고 돌아온 남편 박정훈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털썩 몸을 던졌습니다. 와이셔츠 기세는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고 충혈된 눈에는 초점이 없었죠. 수진이 고무장갑을 벗으며 돌아보았습니다. 사흘이야. 사흘 동안 연락도 없이 어딜 쏘다닌 거야. 정우는 대답 대신 소파 쿠션을 끌어안고 옆으로 누웠습니다. 아, 진짜 문 열자마자 잔소리야. 머리가 쪼개지게 아픈데 입 좀 다물어. 수진의 시선이 정훈의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온 구겨진 카드 전표 뭉치에 멈췄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저 전표들이 무엇인지 굳이 펼쳐보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그 전달에도 똑같은 전표 뭉치가 정훈의 주머니에서 쏟아졌으니까요. 주머니에 그건 뭐야? 또 그쪽에서 온 거지. 통장에 생활비 한 푼도 안 남아 있어. 이번 달 공과금도 못 냈어. 정훈이 소파에서 얼굴만 살짝 들었습니다. 아, 좀 내일 얘기하자니까. 같은 말 몇 번을 하게 만들어. 내일. 내일이면 또 어디로 사라질 건데. 밥값이라도 남겨놓고 나가. 정훈이 벌떡 상체를 일으키며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야, 내가 이 집 장남이야. 장남이 집에 돈을 얼마를 쓰든 그게 네가 상관할 일이야. 벌어다주는 사람한테 감사는 못할 망정 잔소리를 해. 벌어다 준 게 뭐가 있어. 지난달 적금도 네가 깬 거잖아. 3년 동안 모은 거. 정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금세 시선을 피하며 다시 소파에 누웠죠. 그건 급한데 쓴 거야. 그만 좀 해. 지겹게. 수지는 싱크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지만 수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따져봤자 돌아오는 건 고함과 주먹이라는 것을 10년의 결혼 생활이 가르쳐준 까닭이었죠. 수지는 젖은 행주로 싱크대를 닦으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3년 전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수진이 몇 달간 아껴 모은 적금 통장이 사라졌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가방을 뒤져도 나오지 않았죠. 일주일 뒤 정훈의 내연녀가 올린 명품 가방 사진이 지인의 휴대폰 화면을 통해
수진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모은 240만 원이 고스란히 다른 여자의 가방이 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그날 베란다 빨랫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이 빨래를 넣을 수 없을 만큼 떨렸을 뿐이었죠. 쾅, 쾅, 쾅. 안방 문이 열리며 지팡이가 마루를 내리치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 이말자가 두꺼운 솜니부를 어깨에 두른 채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뻣뻣하게 세운 파마머리 아래로 매서운 눈이 수진을 쏘아보았죠. 수진아. 이말자가 지팡이를 탁 하고 바닥에 세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예, 어머님. 내일이 뭔 날인지 알지. 수진이 행주를 내려놓으며 이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요. 이말자가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탁 내리쳤습니다. 내일이 우리 정훈이 생일이잖아. 이 멍청한 년아. 남편 생일도 모르고 살아.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수진의 등이 굳었습니다. 이말자가 소파에 누운 정훈을 가리키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장남이 생일인데 집안 꼴 좀 봐라. 반찬 하나 변변이 없고 케이크 하나 없고.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네가 며느리야, 가정부야, 뭐야. 어머님 말씀은 알겠는데 생활비가 없습니다. 이번 달에도 정훈 씨가 통장을. 뭐라고. 이말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핏줄이 돋았죠. 감히 내 아들 앞에서 돈 타령이야. 우리 정훈이가 바깥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남편이 돈을 쓰면 쓰는 대로 장남으로서 체면도 세워야지. 며느리라는 년이 남편 뒷바라지는 안 하고 그 입으로 불평만 늘어놓아. 어머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도 없고요.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것도. 그러니까 네가 해결을 하란 말이야. 이말자가 잠옷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이말자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져 나왔습니다. 여기. 이말자가 10,000원짜리를 수진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지폐가 수진의 볼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걸로 내일 정훈이 생일상 차려. 최고급 한우 갈비찜에 제철 돈베기 구이, 반찬 12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네 죽은 줄 알아. 수진은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구겨지고 접힌 자국이 수없이 난 낡은 지폐였습니다. 어머님, 10,000원으로는 쌀도 못 삽니다. 한우 갈비찜은 생각도 못할 금액이에요. 이말자가 지팡이를 들어 수진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못하겠으면 말해. 내가 직접 네 친정집에 쳐들어간다. 네 어미 앞에서 딸 자식 교육 못 시켰다고 동네방네 싹 다 소문 내줄 테니까. 옥탑방에서 재봉틀 돌리며 사는 네 어미 꼴이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보고 싶어? 수진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자 수진의 눈에 물기가 번졌지만 수진은 고개를 숙여 그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알았죠. 내일 저녁 6시까지 상 차려놔. 이말자는 그 말을 내뱉고는 안방으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소파에 누운 정훈의 고른 숨소리만이 형광등의 지직거림 위로 겹쳐졌죠. 수진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10,000원짜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진 지폐를 펼쳐 양손으로 반듯하게 폈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지폐 위에 세종대왕 초상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20,000원 한 장. 적금 통장을 훔쳐간 남편도 친정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시어머니도 이 구겨진 지폐 한 장으로 전부 설명이 되었습니다. 10년간 수진이라는 사람의 값어치가 이 집에서는 딱 10,000원이었던 것입니다. 수진은 10,000원짜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걸이에서 겉옷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운동화 끈을 조이는 수진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모퉁이 편의점의 흰 불빛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훈훈한 난방 바람과 함께 라면, 국물 냄새가 코끝에 닿았죠. 카운터 뒤에서 재고 정리를 하던 편의점 사장 김영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 씨.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에요? 수진은 카운터 위에 10,000원짜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영석이 10,000원짜리를 내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뒷골목에 버리려고 모아둔 폐기 음식 있잖아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요. 남은 거 전부 다 모아주세요. 20,000원에 살게요. 영석의 눈썹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폐기 음식이요. 그걸 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10,000원짜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을 뿐이었죠. 영석의 시선이 수진의 손목으로 내려갔습니다. 겉옷 소매가 약간 거쳐 올라간 자리에 퍼렇게 멍이 든 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영석은 무슨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냥 주세요. 사정 묻지 마시고요. 영석이 카운터를 돌아 나와 말없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비닐봉지 2개가 카운터 위에 올라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핀 생크림 케이크, 54가 올라오는 삼각김밥 여러 개, 국물이 변색된 도시락 3개가 봉지 안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영석이 비닐봉지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말이라도. 수진은 비닐봉지 2개를 양손에 나눠들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이거면 충분해요. 자동문이 닫히고 수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영석은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주방 불을 켰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코를 찌르는 쉰내가 좁은 주방을 가득 채웠지만 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찬장 맨 위 칸을 열었습니다. 이말자가 명절에만 꺼내 쓰는 고가의 수입산 도자기,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수진은 그 그릇들을 하나하나 꺼내 도마 옆에 줄지어 세웠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10,000원어치 최고급 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수진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쉰내 나는 밥을 도자기 공기에 곱게 담고 그 위에 찬장 깊숙이 넣어둔 식용 금박을 손가락 끝으로 살살 얹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고기 반찬은 칼로 변색된 부분만 정교하게 도려냈습니다. 도려낸 자리에 진간장과 참기름을 두껍게 발라 윤기가 흐르게 만들었죠. 수진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주방 곳곳에 섬유 탈취제를 뿌려 악취를 눌렀습니다. 곰팡이가 핀 케이크 위에는 집에 남아있던 설탕을 녹여 만든 장식을 빈틈없이 덮어 씌웠습니다. 멀리서 보면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나올 법한 화려한 상이었습니다. 수지는 완성된 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자기 그릇에 담긴 썩은 음식들이 형광등 아래에서 번들거렸습니다. 수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정훈의 생일 당일 오후 5시 아파트 거실에는 이말자가 안방에서 꺼내온 붉은 비단 식탁보가 교자상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말자가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앉아 지팡이로 바닥을 탁 내리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상은 차린 거야? 안 차린 거야?
손님들 오기 전에 끝내놔야지. 거의 다 됐습니다. 어머님. 거의가 뭐야? 칼같이 6시에 올려. 그 무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시누이 둘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큰 시누이가 거실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오빠 생일상을 이 좁은 데서 해. 쪽팔려서 사진도 못 올리겠네. 작은 시누이가 소파 팔걸이에 걸터 앉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올케가 원래 그렇잖아. 친정이 옥탑방인데 거기서 배운 게 뭐가 있겠어. 이말자가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정훈이가 고집을 부려서. 아이고 팔자야. 주방 안에서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있던 수진의 손이 칼자루 위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칼질을 시작했죠. 안방에서 나온 정우는 소파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화면에 코를 박았습니다. 입꼬리가 실실 올라간 채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이말자가 다시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수진아, 6시 다 됐어. 당장 안 나와.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두 손으로 대형 교자상을 밀며 거실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교자상 위에는 금박이 빛나는 밥, 윤기가 흐르는 고기 반찬, 설탕 장식으로 화려하게 뒤덮인 케이크가 올라 있었죠. 수입산 도자기 그릇들이 형광등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재빨리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며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잠깐 사진 먼저. 이거 올리면 반응 대박이겠다. 이말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역시 내가 시키면 하긴 하는구만. 시댁 식구 4사람이 동시에 상위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음식 위에 덮어놓은 랩과 장식들을 양손으로 일제히 걷어냈습니다. 방향제로도 억누를 수 없었던 지독한 썩은 내가 거실 전체로 터져나왔습니다. 밥 위에 금박 아래에서 쉰내가 피어올랐고 고기 반찬 사이로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드러났습니다. 케이크의 설탕 장식이 벗겨진 자리에는 곰팡이가 두껍게 핀 생크림이 일그러진 얼굴처럼 나타났죠. 큰 시누이가 코를 틀어막으며 의자에서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우에. 정훈이 코를 감싸 쥔 채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강수진. 이게 뭐야? 지금 장난해. 수진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구토를 하며 바닥을 기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수진의 두 눈이 하나도 빠짐없이 훑었습니다. 도자기 그릇 안에서 꿈틀거리는 구더기를 확인한 이말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연이 내 아들 생일상에 쓰레기를 올린 거야. 이말자가 상을 뒤엎으려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진은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며 이말자의 팔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과 편의점 폐기 바코드 스티커들을 꺼내 상 위에 흩뿌렸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10,000원이에요.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이 상에 썼습니다.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건 딱 이것뿐이었어요. 이말자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정훈이 상 위에 유리잔을 집어 수진에게 내던졌습니다. 미친년 진짜 죽을래. 유리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습니다. 정훈이 수진을 향해 돌진했지만 바닥에 엎질러진 썩은 도시락에 미끈거리는 돼지기름 국물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정훈의 얼굴이 거실 마루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코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선홍색 피가 마루 위로 번졌죠. 코뼈가 부러져 피를 쏟으며
바닥에 엎어진 아들을 본 이말자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정훈아, 정훈아. 이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뒷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말자의 몸이 뻣뻣하게 굳더니 입에서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이 도진 것이었죠. 거실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쓰러진 이말자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시누이들,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정훈, 바닥에 널브러진 썩은 음식들이 뒤엉켰습니다. 바로 그때 정훈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휴대폰이 바닥 위에서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위로 하트가 가득했죠. 수지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뒤에 숨겨둔 캐리어를 끌고 나왔죠. 그 안에는 며칠 전부터 작성해둔 이혼 소장, 정훈의 도박 장부, 이말자의 비자금 통장 사본, 그리고 정훈과 내연녀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피를 흘리며 발악하는 정훈의 앞에 이혼 소장과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떨어뜨렸습니다. 이혼이야. 변호사 연락처 적혀 있으니까 읽어봐. 삐요, 삐요.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구급대원들이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말자가 들것에 실리고 정훈이 코를 막은 채 절뚝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누이들은 수진의 눈치를 살피다 종종 걸음으로 쫓아갔죠. 현관문 옆에 선 수진은 구급차로 실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수진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문을 등 뒤로 세게 닫았습니다. 아파트 1층 공동현관을 빠져나온 수진의 시야 저 끝에서 병원으로 달려가는 구급차의 붉은 경광등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선 지 3시간 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사는 옥탑방으로 향하는 가파른 철제 계단 위로 수진의 캐리어 바퀴가 덜컹거렸습니다. 계단 중간쯤 올라섰을 때 위에서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배가 불룩하게 부른 젊은 여자가 계단 한가운데를 떡 가로막고 서더니 수진의 캐리어를 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캐리어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네가 박정훈 마누라지. 여자가 팔짱을 끼며 수진을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짙은 화장 아래로 날카로운 눈매가 드러났죠. 누구세요? 나 정훈이 아이 가진 사람이야. 아직도 모르겠어. 수진의 손가락이 계단 난간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연녀의 존재는 사진으로 확인했지만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잠바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내 수진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 정훈이가 시댁 아파트 내 명의로 넘기기로 한 각서야. 네가 살던 그 집, 이제 내 거라고. 수진이 서류를 받아들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종이 하단에 찍힌 도장 자국이 비뚤어져 있었고 인쇄 상태도 조잡했습니다. 위조된 것이 분명했죠. 수진이 서류를 내리며 입을 열려는 순간 계단 아래에서 쇠파이프와 야구 배트가 부딪히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건달 대여섯 명이 철제 계단을 뛰어 올라와 수진과 내연녀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골목에 찬 공기 속에 담배 연기와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죠. 건달 무리 중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광대뼈 위에 오래된 칼자국이 선명한 우두머리였습니다. 강수진 맞지? 수진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저한테 무슨 용건이? 우두머리가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수진의 코앞에 흔들었습니다. 네 남편 박정훈이가 네 인감이랑 신분증 가져다가
우리한테 3억을 빌렸어. 여기 연대보증인 이름 보여. 강수진. 네 이름이잖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용증에 찍힌 자신의 이름과 인감날인을 확인한 수진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정훈이 자신의 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죠.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서류 본 적도 없어요.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당장 원금하고 이자 안 내놓으면 네 장기를 꺼내서라도 받아낼 거야. 알아들어. 건달 하나가 야구 배트를 들어 옥탑방의 낡은 유리창을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안쪽으로 쏟아졌죠. 다른 건달들이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가 친정어머니가 아끼던 재봉틀을 마당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가재도구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짓이야? 잠에서 깬 친정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쪽 방에서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수지는 계단을 뛰어올라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흩어진 바닥 위에서 겁에 질려 우는 딸과 친정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날아오는 파편들이 수진의 등에 박혔지만 수진은 두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서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수진이 우두머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경찰 부를 겁니다. 당장 나가세요. 우두머리가 군홧발로 수진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수진이 옆으로 쓰러지며 바닥에 유리 파편 위를 굴렀죠. 우두머리가 바닥에 웅크린 수진의 머리채를 잡아들어 올렸습니다. 수진의 목이 뒤로 꺾이며 천장에 벌거벗은 전구가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우두머리가 수진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밤까지 이자 5천만 원 가져와. 못 가져오면 저기 우는 네 딸 외딴섬 술집으로 넘긴다. 애가 이쁘게 생겼더라.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리꽂혔죠. 내연녀가 수진의 옆을 지나가며 수진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밟았습니다. 건달 무리가 내연녀의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쇠파이프가 난간을 긁는 소리가 골목 아래로 멀어지다 사라졌죠. 박살난 옥탑방 한가운데서 수진은 깨진 유리에 찔려 이마에서 피를 흘리는 친정어머니의 상처를 수건으로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수진의 팔을 잡고 덜덜 떨렸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사람들이 대체 누구야? 엄마 미안해. 미안해요. 수진은 대답 대신 친정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곳에 머물면 내일 밤 건달들이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딸을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가 수진의 숨통을 조였죠.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짐을 다시 꾸렸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먼 친척 집으로 보내기 위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모네 집으로 가세요. 제발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너는 어떡하려고. 은서는 제가 데리고 갈게요. 엄마는 제발 몸만 가세요. 친정어머니를 택시에 태워보낸 수지는 딸의 손을 꽉 쥐고 옥탑방을 나섰습니다.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딸의 작은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끄는 소리만 들렸죠.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멈칫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환청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나쁜 아저씨들 또 와. 딸이 수진의 허리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안 와.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수진은 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지만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골목길을 헤매던 수진의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빗줄기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수진은 딸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아스팔트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골목 구석에 쓰러져 있던 수진과 딸 은서 위로 트럭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편의점 사장 김영석이 새벽 배송을 나가다 급정거를 했습니다. 트럭에서 뛰어내린 영석은 빗물에 젖어 파랗게 질린 두 사람을 발견하고 달려갔죠. 수진 씨, 수진 씨, 눈 떠보세요. 영석이 수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수진의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품에 안긴 은서는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석은 두 사람을 안아 트럭 조수석에 태우고 히터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환풍구에서 뿜어져 나온 따뜻한 바람이 차가운 차 안을 천천히 데웠죠. 영석이 글로브 박스에서 캔커피 2개를 꺼내 수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일단 이거 드세요. 몸부터 녹여야 해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캔커피를 감싸 쥐었습니다. 알루미늄 캔의 미지근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번졌죠. 수진은 한참 동안 캔만 쥐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 갈 데가 없어요. 영석이 운전대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수진은 캔커피를 내려다보며 전날 밤 벌어진 일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정훈이 자신의 인감과 신분증을 도용해 3억 원의 사채를 끌어다 쓴 것, 건달들이 친정 옥탑방을 박살낸 것, 딸을 섬으로 보내겠다는 협박까지.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캔커피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석은 수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석의 턱 근육이 굳어지며 눈빛이 어두워졌죠. 영석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8년 전 영석은 작은 식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기울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사채업자들이 영석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협박에 시달리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영석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동네 편의점을 인수해 혼자 살아왔죠. 영석이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한 군데 갈 데가 있어요. 일단 따라와요. 트럭이 새벽 도로를 달렸습니다. 시 외곽의 공장지대를 지나 인적이 드문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먼지가 소복이 쌓인 대형 창고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녹슨 철문 위에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죠. 영석이 트럭에서 내려 두꺼운 자물쇠를 열어젖혔습니다.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안쪽에서 퀴퀴한 먼지 냄새가 밀려나왔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제가 식자재 유통할 때 쓰던 냉동 창고예요. 사업 접고 나서 그냥 놔뒀는데. 영석이 벽에 스위치를 올리자 천장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켜졌습니다. 넓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 녹슨 선반들과 빈 냉동고가 줄지어 있었죠. 여기서 당분간 지내요. 밖에 있으면 빚쟁이들한테 잡혀요. 수진이 은서를 안은 채 창고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천장 구석에 물기 자국이 번져 있었고 바닥에는 기름때가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쏟아지는 빗속에서 쓰러졌던 아스팔트보다는 지붕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러면 사장님한테 피해가. 영석이 트럭 짐칸에서 담요와 전기장판을 꺼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수진 씨 같은 처지였어요. 그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는 알아요. 영석은 창고 안쪽 작은 방에
전기장판을 깔고 담요를 펼쳤습니다. 수진이 은서를 그 위에 눕히자 은서가 따뜻한 온기에 몸을 웅크리며 깊은 잠에 빠졌죠. 빚쟁이들 쪽은 제가 처리할게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영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처리라니요. 제가 예전에 그쪽 바닥에 있었으니까 아는 사람이 좀 있어요. 수진 씨가 밀항선 타고 해외로 도망쳤다는 소문을 흘릴 거예요. 그러면 최소 1년은 이쪽으로 안 와요. 수진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숙여 그 눈물을 삼켰죠.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영석이 창고 문틀에 기대서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또 잃고 싶지 않아서요. 눈앞에서 쓰러지는 사람을 2번이나 못 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은서를 안쪽 방에 재운 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창고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기름때를 벗겨내고 녹슨 선반을 갈아 끼우고 깨진 창문에 비닐을 씌웠죠. 영석이 트럭으로 중고 가스레인지와 조리대를 실어왔습니다. 수진이 싱크대를 연결하고 수도 호스를 잇는 동안 영석이 벽에 선반을 달았습니다. 폐어갔던 창고가 조금씩 주방의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영석은 트럭을 몰고 도매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되지 못한 못난이 채소와 가장 저렴한 제철 해산물을 골라 창고로 가져왔죠. 이 무 좀 봐요. 못생겼다고 버리는 건데 맛은 똑같아요. 영석이 트럭 짐칸에서 울퉁불퉁한 물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수지는 그 못난이 채소들을 조리대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옥탑방 부엌에서 어머니가 낡은 항아리 뚜껑을 열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수진아, 이 간장이 우리 집 보물이다. 할머니가 물려주고 할머니 어머니가 물려준 거야. 이 간장 한 숟갈이면 못 먹을 음식이 없어. 수지는 캐리어 바닥에 넣어 가져온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피난 가기 전날 밤 수진의 손에 꼭 쥐어준 시간장이었습니다. 수진이 유리병 뚜껑을 열자 깊고 진한 향이 창고 안을 채웠습니다. 수진은 그 시간장을 바탕으로 천연 버섯과 해물을 넣고 육수를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화학 조미료는 한 알도 넣지 않았습니다. 못난이 채소를 다듬고 제철 해산물을 손질하고 밑반찬 하나하나를 정성껏 만들었죠. 은서가 잠에서 깨어 엄마 옆에 와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무슨 냄새야? 좋은 냄새.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고 있어. 한번 먹어볼래? 수진이 작은 숟가락에 나물 한 점을 얹어 은서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은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맛있어.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수진은 은서의 볼에 묻은 양념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고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수진의 두 번째 삶이 천천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창고 주방이 완성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밀폐용기 20개에 완성된 반찬을 가지런히 담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시간장으로 맛을 낸 나물, 버섯장조림, 해물 젓갈, 멸치볶음까지 4종류였죠. 사장님, 이걸로 승부를 걸어볼게요. 수진이 용기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영석이 트럭 열쇠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부터 갈 거예요?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요. 아이 있는 엄마들이 많은 데로 가야 해요. 영석의 트럭이 공장지대를 빠져나와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2000세대가 넘는 대형 아파트 단지였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트럭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트럭 짐칸에서 밥솥과 반찬 용기들을 내렸습니다.
영석이 접이식 테이블을 펼쳐 놀이터 입구에 세웠죠. 엄마들이 올까요? 영석이 주변을 둘러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 오면 제가 가야죠. 수지는 밥솥 뚜껑을 열고 갓 지은 밥 위에 반찬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수진이 놀이터 안으로 들어가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밥 먹었어. 맛있는 거 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아이 셋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수진이 종이 접시에 밥과 반찬을 담아 하나씩 건넸죠. 아이들이 숟가락질을 시작하자 벤치에 앉아있던 엄마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무료 시식인가 봐. 엄마 대여섯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때 한 엄마가 아이의 접시를 빼앗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 이거 뭐예요? 아무 데서나 주는 음식을 애한테 먹여요. 무슨 이상한 거 넣은 거 아니에요. 수진이 그 엄마를 마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화학 조미료 하나도 안 넣었어요. 천연 재료만 썼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드셔보시겠어요? 수진이 세 숟가락과 함께 나물 한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죠. 씹는 동안 엄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조미료 맛이 아닌데 뭘로 간을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물려주신 시간장이에요. 버섯하고 해물로만 육수를 냈어요. 주변의 엄마들이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 접시를 빼앗긴 아이가 다시 수진의 앞으로 왔습니다. 팔뚝 안쪽에 아토피로 빨갛게 부르튼 피부가 보였죠. 아이의 엄마가 급히 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현우야, 안 돼. 너 아무거나 먹으면 또 온몸에 두드러기 나잖아. 수진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이 반찬에는 밀가루도 인공 첨가물도 안 들어갔어요. 괜찮으시면 조금만 먹여보시겠어요? 엄마가 망설이다가 아이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현우가 밥 위에 나물을 올려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숟갈, 세 숟갈. 접시가 비워질 때까지 현우의 피부에는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우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가 어딜 가도 반찬을 못 먹었어요. 뭘 먹여도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근데 이건 주변에 모여있던 엄마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파는 거예요? 혹시 명함 있으세요? 정기 배달되나요? 수지는 준비해온 반찬 20개를 전부 나눠주며 창고에 유선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창고로 돌아온 수진과 영석은 남은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안쪽 방에서 잠든 것을 확인하고 수진이 조리대에 걸터 앉았을 때였죠. 따르르르, 따르르르. 창고 구석에 놓아둔 낡은 유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진과 영석이 동시에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오늘 놀이터에서 반찬 나눠주신데 맞죠? 저 현우 엄마인데요. 반찬 100개만 주문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단지 엄마들이 다 사겠다고 해서요. 수진의 손이 수화기 위에서 굳었습니다. 100개요. 네. 가능하시죠? 수진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영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석도 수진을 바라보았죠. 두 사람의 입꼬리가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영석이 도매시장에서 식재료를 실어오고 수진이 조리대 앞에 서서 100개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밀폐 용기의 뚜껑이 닫혔죠. 수진이 용기를 하나씩 트럭 짐칸에 올리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98, 99, 100. 영석이 짐칸 문을 닫으며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첫 배달이네요.
떨려요. 수진이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떨려요. 10,000원으로 시작한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새벽 안개를 뚫고 트럭이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조수석에서 잠든 은서의 볼 위로 새벽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수지는 은서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해낼게. 아무도 다시는 우리를 무시 못하게 만들어줄게. 트럭의 빨간 미등이 새벽 안개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창고 반찬 가게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무공에 반찬은 아토피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강남 맘카페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온라인 주문이 열리면 10분 안에 수천 개가 전량 매진되었죠. 수지는 창고를 대대적으로 넓히고 전문 조리 직원 수십 명을 고용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기름때를 벗기고 엎드려 잠을 청하던 그 창고가 최신 조리 설비와 포장 라인을 갖춘 생산 공장으로 탈바꿈한 것이었습니다. 법인 통장에 수십억 원의 현금이 쌓이자 수지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떠올렸습니다. 3억 원의 사채였죠. 수지는 양복을 차려입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사채업자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두운 지하 사무실의 철문을 열고 들어선 수지는 검은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5만 원권 현찰 다발이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죠. 수진이 돈 다발을 사채업자 보스의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 전부 여기 있어요. 한 장 한 장 세어보세요. 보스가 돈 다발을 집어들며 수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 옥탑방 계단에서 머리채를 잡혔던 여자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현금 수억 원을 들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빚 청산 각서 써주세요. 변호사가 확인할 겁니다. 보스가 돈다발을 세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사업이 잘 되나 보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각서에 보스의 서명을 받아내는 동안 수지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죠. 하지만 보스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단 1년 만에 수억 원의 현금을 쌓아 올린 반찬 가게. 보스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각서에 서명하는 손은 웃고 있었지만 보스는 이미 수진의 사업을 통째로 삼킬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빚 청산을 마친 수진은 곧장 신도시의 펜트하우스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먼 친척 집에 머물던 친정 어머니와 건강해진 은서의 짐을 직접 옮겼죠. 이사 당일 영석이 거실 한쪽에서 조립식 책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침대 위에서 인형을 안고 뒹굴었습니다. 엄마, 내 방이야. 내 방이 생겼어. 은서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넓은 거실을 채웠습니다. 수지는 주방에서 컵에 물을 따르다 그 소리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1년 전 창고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담요 한 장 깔고 잠들던 은서였습니다. 빗속에서 쓰러져 파랗게 질린 입술로 엄마를 불렀던 은서였죠.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수진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석이 책상을 다 맞추고 거실로 나오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은서 방 책상 다 했어요. 수진이 영석에게 물컵을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영석이 물컵을 받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그만 부르세요. 우리 공동 대표잖아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영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주말이었습니다. 수진과 영석, 은서 세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놀이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솜사탕을 손에 든 은서가 두 사람 사이에서 팔짝팔짝 뛰었죠. 회전목마 앞에서 은서가 달려가다 계단 모서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영석이 몸을 날려 은서를 받아 안았습니다. 은서는 무사했지만 영석의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쓸리며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흘렀죠. 영석 씨, 괜찮아요. 수진이 급히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영석의 무릎에 대었습니다. 괜찮아요. 은서가 안 다쳤으면 됐죠. 영석이 웃으며 일어서려는데 은서가 영석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아저씨 아파. 피나잖아. 은서가 영석의 무릎을 후후 불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석이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안 아파. 은서가 이렇게 불어주니까 금방 나아. 수지는 무릎을 꿇고 영석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고개를 든 수진의 눈과 영석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안에 담긴 것을 확인했죠. 그날 밤 펜트하우스 침대에 누운 은서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수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옥탑방에서 쫓기던 밤, 빗속에서 쓰러지던 새벽, 창고, 바닥에 차가운 콘크리트. 그 모든 것이 아주 먼 곳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무렵 사채업자 보스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를 불러앉혔습니다. 강수진이라는 여자, 그 반찬가게 매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 부하가 고개를 끄덕이자 보스가 펜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매장 들어있는 상가 건물, 누구 이름이든 상관없으니까 사. 내가 직접 건물주가 되면 그 여자는 내 손바닥 위에서 놀게 되는 거야. 보스의 눈이 책상 위의 형광등 아래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완벽한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늦가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대형 매장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쇼케이스 안에 가지런히 진열된 반찬들 위로 조명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매장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눈이 퀭한 정훈이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노숙자처럼 남루한 행색의 이말자가 지팡이의 의지에 따라왔죠. 정훈의 배는 비정상적으로 불룩하게 부풀어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수진이 카운터 뒤에서 정훈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계산대 모서리 위에서 하얗게 질렸죠. 정훈이 쇼케이스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수진, 돈 내놔. 당장 수술비 5억 내놔. 반찬통들이 바닥에 쏟아지며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죠. 이말자가 가장 가까이 있던 손님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돈이 수십억이 있으면서 하나뿐인 남편 수술비를 안 내놓는 페류나예요. 손님이 이말자의 손을 뿌리치고 매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수진이 카운터를 돌아 나오며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는 거예요? 나가세요. 정훈이 수진의 면전까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정훈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풍겼죠. 나가. 내가 왜 나가? 네가 번 돈은 원래 내 돈이야. 내 마누라였으니까. 이혼한 지가 언젠데. 전 남편이 남의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려요. 정훈이 주머니에서 깨진 유리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돈 안 내놓으면 여기서 죽어버린다. 정훈이 자신의 팔뚝에 유리병을 그으며 피를 쏟아냈습니다. 선홍색 피가 쇼케이스 유리 위로 뚝뚝 떨어졌죠.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매장 밖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앞에 검은 세단 세대가 멈추었습니다. 험악한 용역 직원 수십 명을 앞세우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진의 눈이 그 남자의 얼굴에서 멈추었습니다. 1년 전 비청산 각서를 써주며 웃던 사채업자 보스였죠. 보스가 정훈과 이말자의 난동을 구경하듯 바라보다
수진에게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강수진 대표 반갑네. 다음 달부터 임대료 300% 인상이야. 싫으면 나가. 수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임대료 인상 통보서와 명도, 소송장이 들어 있었죠.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건물을 당신이 산 거예요. 사업이 좋으면 건물주한테 잘 보여야지. 세상 물정을 모르네. 보스가 코웃음을 치며 용역 직원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용역들이 매장 안으로 밀고 들어와 진열대를 밀치기 시작했죠. 정훈이 보스 옆으로 다가가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 저한테 넘겨주면 제가 잘 모실게요. 원래 이 여자가 번 돈은 다 내 거였어요. 이말자도 보스 앞에 허리를 굽히며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이 가게가 잘 되게 해준 건 다 우리 정훈이 덕이에요. 며느리가 남편 등쳐먹고 혼자 배 불린 거라고요. 수진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10년간 생활비 한 푼 넣지 않고 적금을 훔치고 도박판에서 수천만 원을 날린 정훈이 성공한 자신의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석이 매장 뒤편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용역들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렸죠.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 용역 2명이 영석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영석이 뿌리치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쇠파이프가 영석의 옆구리를 내리쳤습니다. 영석이 매장 밖 인도 위로 내동댕이 쳐졌죠. 영석 씨. 수진이 달려나가려는 순간 용역 하나가 수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출동한 경찰 2명이 매장 안을 둘러보다 보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스가 경찰에게 뭔가를 속삭이자 경찰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민사 분쟁이니까 당사자끼리 해결하세요. 경찰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수진의 두 주먹이 떨렸죠. 그날 저녁 수진은 박살난 매장의 셔터를 억지로 내렸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과 엎질러진 반찬이 뒤엉킨 바닥 위에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1년 전 창고 바닥에서 올려다보던 천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우 일어섰는데 다시 바닥이었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며 영석이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한쪽 눈 위가 퉁퉁 부어 있었죠. 영석이 말없이 바닥에 유리 파편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석이 파편을 쓸어 담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한테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수진은 영석의 붕대 감긴 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석은 피가 묻은 손으로 빗자루를 쥔 채 수진을 똑바로 보고 있었죠.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며칠 안에 보증금을 현찰로 구하지 못하면 강제 철거당해요. 레시피하고 상표권도 다 빼앗기고요. 영석이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며칠 안에 구하면 되잖아요. 수진은 영석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석의 눈에는 1년 전 새벽 빗속에서 쓰러진 수진을 트럭에 태우던 그날과 같은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깨진 쇼케이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백했지만 눈은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가게를 포기할 각오로 매장에 도착해 셔터를 올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게 앞 왕복 4차선 도로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수진의 반찬을 사 먹던 동네 주민들, 주변 상가 상인들, 놀이터에서 만났던 엄마들이 건물주 퇴출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서 있었죠. 현우 엄마가 수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일 맘카페에 다 올라왔어요. 용역들이 때리는 영상까지 전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수진이 매달 후원금을 보내던 지역 보육원 원장과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 원장이 확성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확성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강수진 대표는 지난 1년간 우리 보육원 아이들 밥을 책임져 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조폭이 쫓아내게 놔두면 우리가 사람입니까? 주민들이 일제히 호응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용역들을 앞세운 정훈과 이말자가 나타났습니다. 정훈이 부은 배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소리를 질렀죠. 비켜. 이 가게는 내 거라고. 정육점 사장이 앞치마를 걷어붙이고 정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뭐가 네 거야? 마누라 패고 도박하고 쫓겨난 놈이 여기 왜 와? 꺼져. 어시장 상인 셋이 썩은 생선 물통을 들고 나와 용역들의 발밑에 쏟아부었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하자 용역들이 코를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죠. 정훈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이 미친 것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저 여자 남편이었다고. 정육점 사장이 정훈의 멱살을 잡아 골목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남편이었으면 뭐. 지금은 아니잖아. 다시 오면 가만 안 둔다. 이말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에 내 아들을 이렇게 대해.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하지만 아무도 이말자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벽 뒤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추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부부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죠.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와 세무조사관 출신인 남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수진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강수진 대표님, 저는 서울중앙 로펌의 한정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남편이에요. 수진이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를 어떻게 해? 우리 아이가 대표님 반찬 먹고 위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 아빠가 어제 맘카페 글을 보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국세청에 15년 있었는데 그 건물주 이름 하나만 알면 뭐가 나올지 제가 압니다. 변호사가 수진 앞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서부터 볼게요. 이 독소 조항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변호사의 손가락이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의 말에 집중했죠. 남편이 노트북을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주가 차명으로 건물을 산 과정에서 수백억 대의 세금을 빼돌린 흔적을 찾았습니다. 자금 세탁 증거도 확보했고요. 이걸 국세청에 넘기면 끝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역동원 영상은 경찰청 본청에 직접 수사를 의뢰할 거예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 쪽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공갈 협박으로 고소장을 올리겠습니다. 수진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변호사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음식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해요.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며칠 뒤 국세청 직원들이 보스의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언론 카메라가 보스의 얼굴을 비추었고 뉴스 자막에는 수백억 대 조세 포탈 및 자금 세탁 혐의라는 글씨가 떠올랐죠. 구속 위기에 몰린 보스가 변호사를 통해 수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임대료 인상 철회하겠습니다. 건물도 시세 반값에 넘기겠습니다. 제발 처벌만 안 해주십시오. 수진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계약서 가져오세요. 그 무렵 한밤중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수진의 매장에 몰래 들어온 정훈과 이말자가
금고를 뜯으려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영석이 미리 설치해둔 경비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었죠. 잠복하던 형사들이 매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꼼짝 마. 특수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정훈이 수갑이 채워지자 바닥에 주저앉으며 발악했습니다. 수진아, 살려줘. 나 이러다 진짜 죽어. 간이 썩어가고 있다고. 제발. 이말자가 형사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아픈 내 아들을 왜 잡아가? 이 나쁜 것들아. 형사가 이말자의 손을 떼어내며 순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순찰차 창문 너머로 정훈이 피를 토하며 수진의 이름을 불렀지만 수진은 매장 안에서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건물 전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키던 주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터뜨렸죠. 수진은 일주일 만에 매장을 복구하고 3일간 전 품목 무상 제공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잔치판이 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강남 한복판 대로변에 5층짜리 초연대식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수진과 영석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대형 프리미엄 반찬 프랜차이즈 본점이었죠. 전국 500개 가맹점 돌파 기념식 당일 고급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황금 가위로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수진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8년 전 시어머니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 10,000원이 제 인생 전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편의점 폐기 음식으로 상을 차렸던 그날, 저는 바닥이 어디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닥을 알면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또렷해졌습니다. 위기마다 저를 지켜준 이웃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이 자리는 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것입니다. 장내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단상 아래서 꽃다발을 안고 서 있는 중학생이 된 은서와 옆에 선 영석을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무대 한가운데서 서로를 안았죠. 같은 시각 화려한 건물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구석이었습니다. 배에 복수가 잔뜩 찬 정훈이 벽에 기대 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누더기 옷에 오물을 묻힌 이말자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죠. 이말자가 곰팡이가 핀 김밥 한 줄을 꺼냈습니다. 정훈이 이말자의 손에서 김밥을 낚아챘습니다. 내놔. 나 먼저 먹어야 돼. 나 아프다고. 이말자가 정훈의 팔을 핥히며 악을 썼습니다. 이놈아, 애미도 굶고 있어. 애미 것도 있어야지. 정훈이 이말자의 가슴을 발로 밀쳤습니다. 시끄러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평생 잘해준다 해놓고 나 이 꼴 만든 게 누구야. 이말자가 타일 바닥에 쓰러지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수진이가 해준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해줬어. 수진이 이름 꺼내지 마. 그 여자 이름만 들어도 속이 뒤집혀. 모자는 푸르스름하게 곰팡이가 핀 김밥 한 줄을 두고 타일 바닥 위에서 엉켜 뒹굴었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수진의 프랜차이즈 직원 둘이 동전 몇 잎을 바닥에 던져주었습니다. 정훈과 이말자는 동전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에 싸움을 멈추고 네 발로 기어가 동전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여자의 직원에게 동전을 받아든 것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멀리서 프랜차이즈 본점의 축하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매장 앞에서 폭죽을 올려다보던 수지는 영석이 문을 열어준 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수진의 눈이 백미러에 스쳤습니다. 길가에서 동전을 쥐고 비참하게 엉켜있는 두 노숙자의 모습이
작게 비쳤죠. 수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창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석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8년 전 바닥에 떨어졌던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 그 10,000원이 오늘 수진의 손 안에서 전혀 다른 값어치가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단이 화려한 도심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얼굴에 맞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수진이는 바닥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결국 자기 힘으로 우뚝 섰습니다. 반대로 평생 남의 등에 올라타 편하게 살려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 발로 바닥까지 굴러떨어졌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못된 짓을 하면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정훈이와 이말자가 그랬습니다. 며느리를 짓밟고 돈을 훔치고 협박하며 살았던 세월이 고스란히 자기 몸과 자기 인생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곰팡이 핀 김밥 한 줄을 두고 모자끼리 싸우는 그 모습이 바로 남의 가슴에 못을 박은 대가였죠. 그리고 이 사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진이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었던 영석이 놀이터에서 반찬을 맛보고 입소문을 내준 엄마들, 가게 앞에서 벽이 되어준 동네 주민들. 수진이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 후원금을 보내고 독거노인 급식소를 도왔고 3일간 무상으로 반찬을 나눠주었죠. 받은 만큼 갚고 갚은 만큼 또 돌아오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캄캄한 밤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좋은 날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의 날씨가 어떤지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